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을 서정욱, 장현주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내란 특검법 재발의 관련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2표, 4표 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론 부결 결정에도 내란 특검법 이탈표가 6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4표가 나왔다라고 추정이 되지요. 먼저 이제 어제 재표결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표는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네 번째였죠. 네. 예. 근데 원래보다 더 많은 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명태균 의혹보다. 따라서 이제 이거 부결된 게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란 특검법은 지금 워낙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요. 독소조항이 추천부터 해서 네. 수사 범위가요. 너무나게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 거의 현대판 사화가 일어날 정도로 거의 엄청나게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들 또는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군인들, 그리고 이제 경찰들 너무 이게 수사 범위가 어떤 법조계에서는요 최대 4,000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분석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저는 특검이라는 게 범위가 명확하고 이게 좀 규정을 해야 되거든,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어제 부결된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게 봅니다. 네. 어제 부결에 대한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해서 결집 그리고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탈표가 다소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재의결이 통과되지는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6표 그리고 4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명히 균열 양상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부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탄핵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부결한다. 이것부터가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다라는 것 자체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이 나서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방탄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어떤 그런 시각에서 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한 프레임화로 공격해 오던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하는 정당이다 이런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만만치 않게 국민의힘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방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오히려 방탄을 프레임을 얘기를 하셨어요. 방탄이 아니고요. 네. 제 말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특검이 법이 공정해야 되는데 일단 추천부터 네. 해서 이제 내용까지 전혀 공정성이 없는 법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최대 4,000명까지 올 수 있는 엄청난 법이라 했고요. 그다음에 김 여사 특검법도 실제는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인데 공천 개입해봤자 처벌이 됩니까? 또 도이치모터스는 몇 년 전에 벌금 넣을 거 이거 겨냥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명태균 의혹이 핵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대권 주자들 있죠.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게 대권 주자들 씨를 말리려는 이런 게 의도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표가요. 당론하고 다른 표가 오히려 김여사 특검표가 적게 나왔죠. 그런데 아마 한동훈 계에서도 네. 이게 공천을 겨냥하면 한동훈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보다 오히려 저는 반란표라 보지만 반대표가 더 적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법의 주 의도를 보면요. 이거는 방탄이 아니고 오히려 보수의 괴멸시키려는 이런 법이니까 이게 똘똘 뭉쳐 막는 거예요. 네. 의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쌍특검 중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바로
재발의를 했어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이 방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이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거부할 수 없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이 야당에게만 있는 것, 이것이 위헌적이다라는 주장 국민의힘에서 계속 해왔었거든요. 사실 이것이 위헌적이다라는 부분에도 동의하긴 어렵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제3자가 추천하는 것, 그것도 이제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을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뭐 야당이 뭐 비토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당이 이제 더 이상은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야당이 주도해서 관련된 법안들 그 특검법을 지금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화답해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추천권도 추천권이지만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내란 특검법이 뭘 추구한다고 안 했습니까? 외환죄. 외환 유치죄. 네.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외환 유치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저 없다고 봐요. 외환 유치가 뭐니?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요. 제대로 이게 설명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법조문도 안 보니까. 외환 유치라는 게 그 형법 92조거든요. 92조에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여는 외국과 통모인데요. 네. 이 외국에는요. 북한은 뺀다. 왜? 북한은 그 밑에 93조에 여적죄라고 있어요. 네. 적국과 통모해서 전단을 열면 게 여적이 돼요. 사형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외국하고요. 적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적국은 북한을 말해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첩도 적국만 되잖아요. 외국으로 이렇게 바꾸자고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유치라는 거는 북한을 제외한 적국과 모의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게 일본의 극우 세력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독도를 침탈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외환 유치예요. 또는 이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 지금 근데 혐의가 뭐 북한하고 뭐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북한이 우리 도발하도록 이게 전단을 열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환 유치에 북한은 뺀다고 모든 이거는 8년의 형법책이 다 있어요. 네. 제가 쓴 형법책에도 그래서 써놨어요. 근데 이걸 외환 유치를 넣겠다? 이게 한 분이라도 이게 조문만 봐도 아 적국하고 외국에서 외환 유치는 북한은 뺀다. 이게 이설이 없는데 네. 북한 지금 내용을 보면 북한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외환 유치라는 거는 통모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통모. 그럼 이게 우리가 북한하고 공작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이렇게 전단을 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드론이나 뭐 이게 NL을 침범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전쟁을 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통모를 했습니까? 제 말은 이게 두 개만 봐도 이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텐데 조문을 조금만 보면 아마 이게 그냥 외환 유치가 어디 뭐 북한하고 전쟁 도발하면 외환 유치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에 넣은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네, 즉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치죄를 추구한 부분은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서 변호사님이 뭐 법조문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특검법에 들어가게 됐을 때 외환 유치죄라는 부분은 외환해제 부분을 통칭해서 써 넣은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99조 일반 이적죄에 따르면요.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관련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외환해제에서 그 관련된 형법 조항으로 또 의율할 만한 조항들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관련해서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좀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들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해제 부분에서도 뭐 일반 이적죄라든지 관련된 부분까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특검법 상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립
대립됐더라는 부분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야당이 하느냐 제3자가 하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대법원장으로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 법안을 받지 못할 명분은 전혀 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방탄을 위한 그냥 거부하기 위한 거부였다라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넓게 보면 이게 외환에 관한 죄라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법조문에 92조는 외환 유치, 그다음에 93조는 여적, 그다음에 뭐 간첩, 그다음에 시설 제공 이적 또는 이게 채용 안 되면 일반 이적 이게 구체적인 제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외환 유치죄라는 말을 일단 쓰면 안 되는 거고요. 도대체 외환에 관한 죄 중에 도대체 어느 조문을 어겼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잖아요. 탄핵을 소추하려면 이게 뭡니까? 외환 유치를 추구한다고 기사는 다 났는데 외환 유치죄는 전혀 안 맞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일반 뭐 이적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북한의 시설이나 북한에 지원해 준 거 있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오히려 800만 불 주는 만약에 그게 진짜 유죄가 된다면 그게 오히려 위험해요. 그건 북한에 공작금으로 돈을 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직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화영까지는 유죄가 나왔어요. 유엔 제재 위반으로. 네. 제 말은 이런 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뭘 유발해가지고 이게 북한의 침략을 유발했다 이런 내용 같거든요. 예. 내용을 보면. 근데 북한에 뭘 제공해가지고 북한한테 이롭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조문을 실어줘야지 형법에. 예. 근데 외환 유치자를 해놓은 거는 92조입니다. 그럼 외환유치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정한 이 특검법 발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게 외환은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왜 누가 주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내란도요. 내란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형법에 내란죄가 돼야 네. 그다음에 헌법에 내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법에 내란죄는 빼고 헌법에 내란 행위가 있대요. 네. 그럼 비유컨대 대통령이 어떤 살인을 했어요. 그럼 형법에 살인죄가 돼야 탄핵이 되죠. 그런데 형법에 살인죄는 빼고 헌법에 살인 행위로 탄핵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살인죄가 돼야 살인 행위가 있잖아. 내란죄가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되어야 헌법에 내란 행위가 되잖아. 네. 내란죄가 안 되는데 내란 행위가 되는 거는 이거는 말장난도 이게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는 거예요. 내란죄 목적이나 이게 내란죄가 돼야 내란 행위가 되고 살인죄가 돼야 살인 행위가 되고 뇌물죄가 돼야 뇌물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지금 내란죄도 뺀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 탄핵에. 근데 어떻게 또 내란 특검을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내란 지금 헌법 탄핵 소추에서 이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사실상 처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잠깐 얘기를 들을게요. 네.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 탄핵 심판 중에 지금 법적 평가의 부분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 그러니까 소출 사유에서는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는요, 당사자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법리를 적용할지 법적 평가는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행위,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행위가 있었다라는 소추 사유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법 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형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주장이 철회되었다라기보다는 주장이 정리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번 특검에서 수사 범위가 외환의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협상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것도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본다면 특검이라는 것을 도입한다라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수사 범위에서 지금 현재 의심이 가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뭐 공격을 유발하려고 했거나 뭐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들이 분명히 정황상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대한 혐의로서 당연히 특검이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특검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수사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것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탄핵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겠고요. 지금 만약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잘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등등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특검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 또 수사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뭐 권성동 대표는 이제 대안 수정안으로 뭐 협의할 여지도 있다는 것처럼 네. 약간 이게 뉘앙스는 그런데요. 네. 아마 이제 협의라는 과정에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탄핵은 이게 내란죄를 이게 다 빼놓고요. 특검하는데 그러면 내란죄 특검을 해가지고 일단 이게 목적이나 내란죄가 될 때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탄핵은 조사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사는 정인이라게 불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졸속으로 그러면 이게 정인도 안 부르고 그러면 이게 조사도 안 하고 탄핵은 먼저 해나가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뇌물 받아가지고 탄핵하면요. 뇌물죄가 되는지 뇌물 받은지 안 받은지 조사해봐야 되죠. 네. 뇌물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고 그냥 이게 탄핵부터 해놨고 뇌물 수사하자. 이게 맞아요? 일단 내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인 다 불러가 심내에서 내란이 돼야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부터 해놨고 나중에 내란 조사하자.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 똑같잖아요. 조금 전에 살인 행위로 탄핵부터 해놨고 살인죄가 되는지 진짜 사람 죽인지 한번 조사해보자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저는 협의회가 내란 특검도 다 좋은데 그럼 특검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게 내란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부터 결론 내리고 내란이면 탄핵하고 내란이 아니면 탄핵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글쎄요, 앞선 사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서 탄핵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본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가깝습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와 그리고 형사적으로 수사를 내고 그리고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 완전히 전혀 별도의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탄핵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 나름대로 지금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이 책무 하에서 신속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 체제로 되어 있는 국정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관련된 매듭을 마무리를 빨리 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고 이것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선 뇌물죄, 내란죄가 아니라 뇌물죄였다.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내란 특검법 등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을 권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론을 따라달라는 취지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크게 반발하더라고요. 저는 뭐 두 가지 다 가능한 게 김상호 의원이요. 네. 헌법상 기관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투표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죠. 헌법상 기관이 자기 마음대로 투표하면 돼요. 근데 또 당 입장에서는요.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이 공천을 받아도 되고 그럼 당에서도 이게 자유예요. 네. 그냥 징계로 쫓아내든지 그 두든지 둘 다 자유입니다. 둘 다 자유예요. 법적으로. 따라서 저는 뭐 김상원이 그냥 매일 찬성하고 마음대로 던져내거지. 대신에 당에서는 징계위 열어서 제명할 겁니다. 정말 이게 둘 다 적법하다. 이래 보면 돼요. 네. 서 변호사님 말씀도 일견 맞는데요. 저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이 발언을 했다는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 정당이라는 것은 당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론에 반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당 내에서 징계 절차도 열 수 있는 것도 또 정당의 재량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적법하고 정당한 징계 절차를 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 차원에서 탈당을 권유한다든지 탈당을 압박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선을 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김상욱 의원이 지금 좀 나름대로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해 탈당 요구를
정도라든지 아니면 뭐 제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 절차도 하지 않고 김상우 의원처럼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경우에는 탈당을 권유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좀 몰아붙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친한계 의원들의 정치적인 공간이 더 반작용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정당이라는 게요. 네.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과서에도 정당은 이게 그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이런 게 결사체 이 모임이죠. 정치적 견해를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당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든 중요 정책마다 이게 국민의 사사건건에게 전부 다 반대하면요. 정치적 견해가 같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하고 김상우 의원이 정치적 견해가 같으냐고요. 다르잖아요. 그럼 이게 같은 당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기에게 뭐 때문에 남아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음에 공천 받으려고 또 이게 또 배지가 욕심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당하고 다르게 던지는데 무슨 얘기 있어서 남아있을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또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요. 이제 국민의힘이 32%, 더불어민주당이 36%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가 오른 거고 민주당의 지지도는 3%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항상 이게 그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이 천심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항상 이게 왔다 갔다 계속 이 천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국민만 받드는 이런 게 정당은 천심을 얻게 되고요. 계속 그 국민의 뜻과 반대로 완전히 오만방자하게 반대로 이게 무법천지처럼 행동하면요 국민이 또 심판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어요? 탄핵 직후에 뭐 50% 육박한 것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게 오차범위 4% 차이 나죠. 이거는 이게 그 민주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이 민주당한테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하고 있느냐? 마치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몇 달 안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 이전에 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조기 대선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재판 다 뭉개버리고 이런 게 막 서두르게 급속도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하네. 이재명 대표 자기 사법 리스크 피하려고 이렇게 무리수로 헌재 내란죄까지 빼고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내란죄인지 아닌지가 그걸 빼고 탄핵하겠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이 특히 보수 국민들이 볼 때는 결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여론이 많이 결집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도 뭐 상당히 대부분 여론조사들이 아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일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깃발 아래 자유우파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도처에 뭐 이게 여론조사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고발을 못하니까 또 이의 신청한대. 그게 고발한다고 아니 여론조사 입을 틀어막는다고 민심의 흐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관 다 고발한다 해서 국민의 민심의 천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민주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이 틀막 여론조사 틀막 할 생각하지 말고 모든에게 여론조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 이런 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게 4개 기관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즉 이제 민주당이 너무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보수 측에서의 결집이 나타난 그런 현상의 결과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뭐 수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여론조사의 추세라든지 추이는
곱씹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의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겸허히 바라보고 관련돼서 당 내부적으로도 전략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고심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좀 이 탄핵 정국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조금 거칠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것의 반사 이익으로 보수 진영의 좀 지지율적으로 좀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여권의 어떤 이런 지지도 양상이 절대 평가가 아니라 결국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나 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함께 어우러진 상대 평가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수치가 단순히 뭐 국민의힘에 보여주는 어떤 지지도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어떤 거친 대응이라든지 또는 지금 공수처가 헛발질을 하거나 미숙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좀 실망하신 부분들에 지지층이 좀 이반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론조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바라보고 이 부분을 분석하고 나서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정당 지지도와 함께 나왔던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 등의 저항으로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 체포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보니까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59%, 과다한 조치다라는 게 37%가 나왔습니다. 약 6대 4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체포영장이라는 게요. 네.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돈봉투 받는 민주당 의원들 있죠. 네. 7번 이상 소환받고 안 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체포영장을 해서 수사한 다음에 기소해도 되고요. 근데 체포영장 해봤자 48시간 동안 잡아두고 조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묵비권 하면 아무 조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체포영장 하지 말고 바로 기소한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왜? 기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묵비권 하면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들을 수도 없잖아요. 묵비권은 보장돼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입장이 뭐예요? 지금 그냥 이게 바로 구속영장을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치라. 관할 법원에 중앙지법에 또 이게 쇼핑에서 서부 가지 말고 아니면 이게 그냥 기소를 해라 차라리 검찰로 보내가지고 기소하면 이게 법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는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국가적 불행이 생길 수 있는 유혈 사태까지 우려가 되는 이런 게 심각한데 굳이 체포를 하면요. 48시간 잡아둬요. 그럼 대통령이 묵비권 하요. 그럼 이게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네. 아니면 그때 구속영장을 그때 중앙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또 서부로 하면 이게 진짜 국민 아마 이게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수사 결과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재판은 중앙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는 공수처의 창설적 관할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어차피 똑같잖아요. 근데 체포영장 하려고 무리하게 보여주기, 망신 주기로 이게 굳이 이렇게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 예결되는 까지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기소를 그냥 구속영장을 치든지 어차피 48시간에 칠 거니까 네. 아니면 근데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공처가요. 아마 이게 기관의 존재감이 없어요. 이제까지 3년 동안 거의 한 건 기소해가 무죄넣어버렸잖아요. 손준성. 네. 그다음에 중앙지법에만 청구했거든요. 여기 5번 청구했는데 여기 다 기각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어떻게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시 우리 공처가 앞으로 이게 기관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게 보여주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실익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6대 4 정도 얘기가 아마 공수처의 좀 무리한 수사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글쎄요, 서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체포 영장 그러니까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 자체가 필요 없는 제도 아닌가요? 사실 원래 체포라는 것은 하고 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석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일반 국민들, 일반 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을 들고 온 수사기관에게 나는 어차피 나가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인데 체포영장 집행하지 말고 바로 기소해라 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 그 말을 들어줍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해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확인을 해줬고요. 특히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이 부분도 기각함으로써 법원에서 이 영장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영장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에 따라 다투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피의자라고 한다면 일단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고 그다음에 이 체포영장이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은 적부심을 통해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금 사법 시스템 밖에서 자꾸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에게 격이 맞는 행동인가?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련된 피의자에 대해서 불러서 수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뭐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속된 상태로 기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에 뭐 국회에 뭐 총을 쏴서라도 아니면 뭐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지시를 했다라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이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지금 정당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치주의에 따라 일단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반박하면 체포영장이 48시간이죠. 네. 그하고 이게 똑같은 게 구인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인영장. 영장 실질마다 이 48시간도 가다놓는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 김민석 의원 있잖아요. 그분이 그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집행하러 온 게 그 윤곽금 변호사예요. 그때 특수부장이었어요. 중앙지검에. 네. 근데 그 당원들 있죠. 한 200명을 끝까지 동원해가 막으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 들어가면 이게 불상사가 생기니까. 그래가 끝내 그 영장을 반납했다니까요. 나중에 구속영장으로. 그러면 이게 저는 그러면 이게 김민석 의원이 영장 집행을 200명 이상에게 동원해가 당원들 막아가지고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민석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일반인들은 안 된다 하니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김용 부원장이라고 있잖아. 그 이재명 대표 오른팔 왼팔. 그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중앙지검에서 왔잖아요. 그때도 이게 제가 알기로 판사가 발부했지 뭐 딴 사람이 발부했겠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막아서더라고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아니 민주당 김용 부원장이 거기는 이게 왜 막죠? 제 말에 민주당이 이제까지 영장 집행을 제가 지금 시간상 2개만 이야기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역사상. 근데 이거는요. 서부지법에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온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아서는 거지 실제 그전에 역사상 부당한 영장이라고 막아선 정치권의 예는요. 여러 이런 범위 찾아보면요. 제가 6-7건 찾았어요. 글쎄요, 뭐 과거에 정치권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들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검사 시절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보실 때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과거의 정치권에서 뭐 영장을 뭐 거부한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례들이 잘 됐다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의 사례들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도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또 영장을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기대하시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네. 공수처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옥상호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1차 체포영장에 실패한 이후에 뭐 경찰로 넘기겠다, 다시 철회하기도 하고 이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입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춥고 내일도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 영장 발부 기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제쯤 과연 공수처가 이 집행을 시작할 것이냐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아마 근데 무한대로 연기할 수는 없죠. 막 신속하게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그 토일은 워낙 많은 인파가 와요. 주말에. 네. 예. 아마 그리고 이게 다음 주 14일부터 이게 헌재 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어차피 이게 망신을 주려면 헌재 재판이 대통령이 출석할 때 좀 이게 웬만하면 수갑 채우가 헌재 가면 이게 재판에 좀 도움 안 되겠나 이런 저는 의도로 보여요. 그 이상식 의원이 그 전화기에 불날 정도로 공조본하고 이게 불날 정도로 협의했다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예. 거.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이게 그 내일 정도, 금요일 날 내일 정도에 집행하면 토일이 되고 그럼 이게 다음 주에 탄핵 재판이 본격화 되니까 좀 이게 탄핵 재판에 영향을 주보자 이런 게 저는 의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요 가장 중요한 게 그 관할을 저는 기자들 저기 방송 보는 분도 많잖아요. 공수처법 31조를 꼭 한번 읽어봐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기자들이 전부 잘못 쓴 게요. 네. 아니 이래 돼 있더라고. 그냥 중앙지법에 관할도 있는데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으니 한남동에 주소가 용산구니까 서부도 된다. 관할이 있다. 이렇게 기사들이 써요. 이거 아무도 31조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31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공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은 중앙지방법원이 관할로 한다. 일단 이게 창설적 관할이죠. 어디 살든 간에 중앙지법에 관할을 한다. 다만 보십시오. 다만 범죄지, 그다음에 증거 소재지, 그다음에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할 수 있다니 돼 있잖아요. 네. 형소법에 따른 관할법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주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주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세 가지. 즉 예를 들어 이제 그 범죄지일 때는 형소법에 따른 범죄지. 네. 그거는 이게 아니죠. 서부가. 그다음에 증거 소재지 서부 아니죠. 그러면 이게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소지 한다. 이 말은요. 피고인이 진주교도소에 갇혀 있어. 근데 서울까지 올라오면 힘들잖아. 그러면 이게 진주법원에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특별한 사정.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부에만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뭔지 공처는 이거부터 밝혀야지. 대통령이 왜 중앙이 원칙인데 대통령한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소법에 따른 관할 주소지 서부로 갑니다. 이거부터 국민한테 설명해야지. 근데 공처가 설명을 못해. 왜? 자기들은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거거든. 남모 변호사가 관할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앙에 가면 영장 기각될 거고 이제까지 많이 기각돼 있고 서부의 영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있으니 네. 이렇게 국민한테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도 공처가 법에 따라 대통령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주소지가 되는데 이 특별한 사정이 뭐냐? 이걸 국민한테 밝혀야 납득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2차 집행이 내일 정도밖에 안 된다 시간은 얘기하시면서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좀 기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일단 공수처법 31조에 대해서 뭐 서 변호사님의 해석은 저도 존중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조에 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대한 재판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있을 때 기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 때는 중앙지법에 하라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수사한 후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다시 송치를 해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공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1조와는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공소를 제기하는 단계가 아니라 강제수사,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의 법원을 선택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가 용산에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고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된 것이고요. 이 부분도 적법하다라는 것이 법원에서 계속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이제 좀 잦아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영장 집행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언제 진행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시위가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리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일을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은 계속 나오곤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의견처럼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뭐 2차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사실 언제 뭐 영장을 집행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고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 유혈 충돌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무력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공수처가요 3년 됐잖아요. 이제까지 주소지가 어디든 간에 100% 중앙지법에 청구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영장을 청구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기소해서 재판까지 되잖아요. 이게 법원이 분리되면 안 돼요. 서부 법원에 영장만 받았다가 갑자기 기소는 중앙으로 왔다가 재판 중앙에 받는다.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3년 동안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걸 100% 중앙지법이 하다가 왜 이 중요한 현직 대통령의 영장만은 왜 서부로 갑자기 하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납득이 안 되니까. 관행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법도 있고 제 말에 영장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진주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일 때는 진주에다 할 수 있는 거지. 아무 사유가 없는데 판사 성향을 보고 가는 거는 이게 정도입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대통령 이때까지 수사할 때는 거의 다 중앙지검 중앙법의 원칙이에요. 그때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전주지법에 수사하면서 이게 서울로 이송해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서부가 나오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짧게.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 이미 영장을 발부하고 이의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적법하다라는 부분으로 일단락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서부지법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이걸 또 반박하기 위해서는 관저가 용산에 있는데 왜 중앙지법에 했냐 이런 논리로 또 반박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또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으로서는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와 그리고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 논리를 계속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또 분석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법원에서 발부했고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그래도 더 이상 이 부분을 거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일단 뭐 물리적 충돌 같은 게 안 일어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2차 집행에서의 성공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게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게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게요. 지금 네. 요새화돼 있고요. 요새화돼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경호처는 그 원칙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한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 경찰은 지금 특공대나 기동대까지 투입한다는 이야기도 오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대통령 체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기동대, 특공대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기동대는요, 법에 5가지 직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찬반, 우리 국민들이 시위하는데 막 싸울 때 이럴 때는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사법경찰관이 직무 보조력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집행할 때 기동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기동대가 외곽에서 질서 유지를 하지만 직접 체포현장에 인력이 부족한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고 엄청난 이게 내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측에도 엄중히 경고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청 특공대도요. 특공대도 사법경찰관으로서 구속영장 집행 이런 데 동원하려고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대간첩이나 테러 작전. 지금 여기 대통령 체포 영장 사법 작용이 이게 테러 작동입니까? 이런 조직을 동원하면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불법이고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완전히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엄조해서 경고드리고요. 저는 뭐 그렇게는 안 하려고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보는데 적법하게 가십시오. 그냥 공처 직원이가 당당하게 영장 들고 갑시다. 이래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물리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면요. 체포해봤자 48시간인데 그러면 이게 뭐 조은진 의원님에게 어느 방송에서 체포하면 지지율 50%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이러면 이게 진짜 국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 실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그래 대통령을 48 체포했다 한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방법 말고 지금이라도 이게 협상을 해서 타협으로 이게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공처장이 제가 공처장이면요. 저 혼자 갑니다. 그 대통령 혼자 만납시다 하면 이게 안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님 이렇습니다. 영장이.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그래. 그러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조사하자. 저는 혼자 가요. 이거 사람 많이 들고 간다고 이게 물리라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국론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게 여론을 보십시오.
3, 40%가 적은 여론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공시당은 일하면 진짜 제가 일하면 저는 체포영장 들고 당당하게 혼자 가서 대통령과 혼자 단판을 짓는다. 이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글쎄요, 일단 공수처에서 처음부터 강제 수사에 돌입했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체포영장 들고 집행하겠다라고 나섰던 거 아닙니다. 앞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요청을 했었고요. 이 소환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지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공수처로서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서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참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국가 기관들 간에 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가적인 불행이 될 것이고 이게 해외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국격의 실추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만큼은 좀 막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당연히 있고 국민들께서도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이 지금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대행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적절한 지휘를 해서 관련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을 행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율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적인 지금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당연히 국민적인 걱정거리가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집행을 두고 이제 한 두 가지 점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경호처가 막아서다 보니까 이제 경호처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야당의 이상식 의원이 통화하고 메신저 역할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 사실상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해서 이 여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경호처 폐지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좀 다운그레이드한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가지고 또 얘기가 많던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요 경호처 폐지를 들면서 예를 든 걸 봤더니 제가 다 설명을 봤더니 영국, 독일, 프랑스 예를 들어놨더라고. 네. 영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독일의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프랑스나 네. 거기 경호를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는 경찰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가장 대통령제죠. 미국은 이게 국토보위부 산하의 특별 경호국이 독립된 조직으로 USSS 이런 특별 경호국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예를 들어야죠. 미국도요. 링컨, 그다음에 맥클린 대통령이지, 그다음에 케네디. 미국에도 불행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유경수 여사부터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불행한 일이 많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까지요. 지금 경찰의 일반 경호국이 대통령 이 분단 최위험 국가에 가능합니까? 미국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유럽의 의원 내각제나 아니면 이원 집정부제 허울 뿌린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참 저는 민주당이 이게 답답하다. 예를 드는 게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그분에게 치안정감 출신이거든요. 네. 치안정감. 근데 뭡니까?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해도 자랑하듯이 글 올린 게 지금 글 바로 또 수정하고 삭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국수본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될 이 조직하고요. 민주당이 의원이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통화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이러니까 불신이 생긴다니까요. 이러니까 저는 이게 아주 부적절하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경찰이 민주당 의원과 내통해서 전화하면서 정보나 그리고 모든 게 그 말대로 됐잖아요. 실행됐잖아요. 이거는 저는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글쎄요, 일단 대통령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기구를 폐지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경호기구, 그럼 경호 조직의 그 기관 자체를 이관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병 조직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 업무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경찰청 산하로 가서 경호국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조직으로 이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논의의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이 많이 들어지고 있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의 사례도 있지만 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비밀경호국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산하기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또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처마저도 대통령실 직속으로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기구의 산하기구로 옮겨서 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입법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상식 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공세는 좀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출신으로서 행안위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그 경찰 후배들과의 소통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이것을 뭐 불법적인 내통이 있었다라고까지 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들이고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정치적으로 공세하고자 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고요. 수사기관이 또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또 그런 시비가 없이 공정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소통이라는 게요. 네. 제가 뭐 어떤 검사가 수사하는데 제 후배면요. 제가 막 수사에 영향을 통해하고 소통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변명을 해도 이게 유분수고요. 그다음에 꼭 딱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모든 게 다 경찰 보내잖아요. 18세기, 17세기 경찰 국가였거든요. 지금 대공수사권도 경찰, 그다음에 경호처도 경찰, 모든 수사권도 경찰. 그럼 이게 모든 걸 다 경찰에 주면 경찰 국가는 안 됩니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